2011년 74고 BIS가 금리가 100으로 보기 때문에 대체로 한 25% 정도 차이 나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아니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BIS 분석도 그렇고 S&P 분석도 그렇고 10년 정도 하더라도 미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쓰지 않을 거다. BIS 분석을 보니까 아까도 제가 그 앞에 인용했지만 미국의 정규의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이것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제가 발표를 좀 이런다고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 동향에 관해서 박보경 우리 대외 주시는 그런 도시경제 실장님이 박보경입니다. 제가 사실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가 지금 프로펙트만 사용해서 써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카피 나갔습니다. 팩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뭐라고 그럴까 위기는 불안, 불안, 노동 그 배경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그것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미국 경기일 겁니다. 미국 경기가 어떻게 판단되느냐는 건데, 아까 우리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단기적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가 2분기 이후에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ISM 제조 활동지수 같은 것들하고 2분기 이후에 크게 둔화되고 그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이거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11주택이든 아니면 기존주택이 그러니까는 양적 완화를 해서 부분적으로 경기를 신부분의 경기가 부분적으로 살아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침체를 되고 있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서 미국의 지방은행들은 계속 지금도 파산 중입니다. 소규모 지방은행들이 계속 파산 중이어서 사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성장률을 최근에 이제 수정치를 그러니까 확정치를 내면서 1분기 성장률을 원래 1.9%는 1.4%로 대항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분기 성장률도 전문가들의 시장의 예상이 1.8%였는데 1.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도 미국이 성장률이 발대한 것보다 훨씬 나쁘지 않았는데 성장률을 하향 조정. 그리고 또 하나는 QE2가 이제 곧 종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에 따라 그런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미국 경기를 하반기 경기를 비관적으로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가장 최근에 나온 7월달 고용지표는 귀농업 부문의 고용 숫자가 11만 명 정도 돼서 상당히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숫자 하나가 그 전에 있었던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안전시키기는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크게 둔화됐다. 그게 미국 경기가 다시 물리그로 빠지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의 부채 협상입니다. 부채 협상인데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몇 달 전까지만 이건 아예 뉴스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상향 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역사적으로 그걸 가지고 논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까 오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정부 부채 규모가 시장에서 주목을 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여튼 독특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그 부채를 갖다가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 이후에도 이제 계속 매입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재정 적자에 의해서 부채 발행을 늘린다고 해서 미국의 신뢰도에 뭔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정치적인 공화당 내에 소위 그 티파티라고 하는 보수파들이 득세하면서 이 협상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거의 극단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기는 되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가지고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갖는 의미가 뭐냐? 저는 이제 그 결과를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의미를 첫 번째는 부채 한도를 협상하면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상당한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타협을 했습니다. 오바마가 이제 타협을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타협을 하고 심지어 폴 크루만 같은 사람들이 계속 오바마가 절대 거기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정치적인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 한도를 규정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양보를 한 거죠. 그게 결국은 엄청난 긴축 정책입니다. 긴축의 규모라는 것이 1차 긴축이 먼저 9천억 달러인 겁니다. 향후 10년간. 그리고 2차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2차 긴축안을 또 만들어내겠다는데 그게 목표를 하고 있는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1차는 무조건 9천억 달러 긴축하고 10년간. 그 다음 거기 10년간. 그 다음 또 1조 5천억 달러를 추가 긴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상을 합니다. 이게 긴축의 규모라는 게 상당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처럼 미국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리고 금리는 제로 금리인 상태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재정정책인데 그 재정정책에 촉새를 채우는 그런 협상을 또 결과를 쭉 가지고 왔다. 이게 사실은 부채 한도가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재정 긴축을 하겠다는 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전혀 반대의 측면인데 S&P가 신용등급을 감산한다는 그 부채 긴축의 규모가 예상보다 작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긴축이 엄청나게 고강도의 긴축인데도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 측면에서 보면 경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강도인데 미국의 정부 채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혹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긴축이 불충분하다고 S&P는 판단하고 있다. S&P가 생각했을 때는 4조 달러를 줄여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실제로 한 것은 약 2조 달러밖에 못 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경기를 압박시킬 수 있는 긴축을 실제로 또 다른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신용 평가를 한다는 거는 그게 또 한편으로는 또 불충분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부채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너무너무 지난했다.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그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막을 수 있을 만큼의 공화당이 있었냐. 그래서 이 정치적인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대단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계속한다면 앞으로 미국 내에서 경기가 나빠졌을 때 신속하고 획기적인 어떤 정책적인 처방을 내놓을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히 낮다라는 걸 갖다가 시장을 확인시켰다. 정치의 프로세스가 너무나 크나 특히 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이 저는 그 부채 한도 상향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신용 강등과 관련된 건데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유시장이 멈춘 것은 신용 강등이 아니라 그 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 가결된 직후더라고요. 그런데 신용 강등이 있고 나서 더 시장이 요동쳤는데 신용 강등 이후에 왜 요동을 쳤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미국의 신용 강등이 전일 미답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요. 그래서 시장의 공포가 확산되고 여러 가지를 지속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신용 강등이 됐기 때문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 포지션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규모 포지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이동을 했어요. 그 조정의 방향이라서 결국은 러시 투 퀄리티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조정이 되거든요. 안전자산이 없어졌으니까 결국은 국채가 결국은 가장 안전한 신용 강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가 여전히 안전자산이라는 것과 그 다음은 주식시장에서는 포지션을 줄여야 된다는 것과 신흥시장에서 포지션을 줄여야 된다는 것. 더 나온 안전자산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금, 그다음에 독일 채권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스위스 프랑. 이게 지금 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서 미국 저도 미국 갔죠. 그래서 미국 국채의 그 신용물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 신용 강등 이후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 이번 사태 이것은 저는 실물 부분만 보면 미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성장이 둔화될 것은 확실하지만 더블딥이라든지 금융시장에서 생각했던 패닉 같은 걸 불러올 만큼 실물 부분의 침체의 가능성은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영향을 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졌을 경우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거의 사라져버려요. 공정책도 사라지고 행정적 긴축에서 사라진다. 그다음 그걸 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마련하는 과정에 가정의 그 정치적인 결정 과정이 대단히困難하고 길기 때문에 시장이 대단히 불확실하게 작동을 시장이 치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어쨌든 구체 한도 협상 과정에서의 미국의 긴축 재정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도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이 긴축 프로세스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미국의 성장률이 거의 연평균으로 0.5% 정도 떨어질 만큼 엄청난 규모의 긴축. 연평균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0.5%를 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긴축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저는 유럽 이제 위기 유럽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시장이 지금 와치를 하고 있는 게 소위 재정 건전성 문제. 경제가 실물이 침체된 상태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케인즈적인 생각으로 처방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나빠지면 재정 정책 확장성을 써야 되는데 이걸 긴축 균형 재정에 많은 사람들이 골몰을 하고 있으면 그 정책 수단을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제가 대공황을 전공했습니다만 대공황 때를 보면 대공황 때 그 대공황이 왜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갔느냐면 두 가지의 이데올로기가 작용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근본인력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균형 재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족쇄 속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그 이데올로기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균형 재정을 해야 된다는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대공황이 심화됐어요. 지금 저는 전 세계 경제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국으로서 과거의 경우로 보면 제한적인 경우를 창출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그 여지가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S&P 같은 신용평가기관이 그걸 마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 상당히 나쁜 시그널이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토론 시간에 또 전체로 이제 각각 한 60분 정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주 인텐시브하게 또그 미진한 얘기는 토론 시간에 또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유럽 동향에 관해서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윤동영 선임연구원님께서 네, 유럽 지역